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을 바라본다 많은 분들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준 요인들로는 많은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을 꿰뚫어보는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또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일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또 2부의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네스텐의 앤드류백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로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을 모셨는데요.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정윤섬 팀장, 파이엑스고 김기석 한국 마케팅 매니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뜨거운 이슈들이 또 거론됐는데요. 어떤 이슈들 살펴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시장이 가파른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급락의 원인과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예방 목적으로 암호화폐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가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합니다. 해외 거래소 통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크립토 금융자회사 DXM이 기업 전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자유로운 거래와 안전한 보관 요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 주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거론됐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가지 이슈 중에요. 자, 그럼 먼저 박승우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거래소를 열어보고서는 뭐 비트코인 폭락이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서 한 10%에서 20% 정도 폭락된 상황을 보고서는 저도 깜짝 놀라서 아침부터 검색을 해봤는데 이유를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올 만큼 굉장한 이슈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이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한 주간 가장 큰 이슈였던 비트코인 폭락에 대한 원인들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정윤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비트코인 하락, 뭐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조금 뭐 하루에 뭐 한 2~3% 정도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계속 보여주다가 뭐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음봉을 보여주면서 급락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크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제 거래량이 실렸냐 안 실렸냐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제 하락인지를 보면 되는데 이번 주 하락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좀 그래도 거래량이 좀 실리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가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클레이가 업비트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뭐 계속적으로 상장에 대한 릴레이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클레이튼에 뭐 이제 참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뎁들도 계속적으로 좀 얼라이언스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는 부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두 분께서
비트코인의 폭락에 대해서 가장 또 큰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김기성 매니저님의 의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비트코인 하락은 그냥 당연히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한 이유를 설명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폭락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출시되는 것이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께서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된 주제는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의 주제를 픽해서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검은 수요일 비트코인 폭락 암호화폐 무너지나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승호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세를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검은 수요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함께 또 거론이 됐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세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보여줬는지 이전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성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른 이제 뭐 코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그 1,200만 원 선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박스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그 일봉이라고 하죠. 하루 동안에 시가와 고가, 종가를 이제 나타냈는데 봉들이 다 짧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 대규모의 이제 장대 음봉을 보였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했을 때보다 종가 때까지 쭉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계속적으로 어떤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악재에 노출이 되면서 같이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네, 방금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시총 상위 암호화폐들이 하루아침에 급락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던 상황이 함께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또 관심이 갔던 건 대장주 비트코인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성 매니저님께서 함께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은 한 주 동안 뒤돌아볼 때 사실 최고점은 약 1,200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최저점이 8,1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일주일 동안 하락한 건데 다만 어제 하루 만에 10%가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5일 동안 정도 10% 빠지고 하루 만에 또 10% 빠진 거라서 20% 빠진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대응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차트가 전반적으로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다가오는 와중에 삼각수렴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있어서 상방으로 올라갈지 하방으로 내려갈지 항상 지켜보게 되는데 하방 이탈하는 걸 보자마자 이제 자산을 정리를 하시고 현금화 시킨 분들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렇게 블록체인 인사이트처럼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많이 정보도 얻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급락을 하고 특히나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급락을 한 상황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원인들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그 원인,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을까요? 우선은 원래 이제 가격이 변동이 클 때는 항상 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좀 전조 증상이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뭐 OECD 회의가 있다든지 청문회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날짜를 기점으로 좀 움직이는데 이번만큼은 유독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기에 아무도 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하락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하락할 때는 굉장히 공포 심리가 드는데 모르면 더 공포 심리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도 이제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이제 놀란 마음에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올라왔던 뉴스는 국제 회계 기준 해석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과 비트코인 하락이 관련이 있다라고 제일 처음에 뉴스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건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뉴스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이미 뉴스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지금과 기조가 크게 바뀐 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흥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또 나왔던 이유가 벡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벡트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면 벡트가 개장하기 전에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벡트가 개장할 때 사람들이 기대 심리나 아니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올랐다가 벡트가 개장하면서 실망하면서 내려오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벡트가 개장할 때는 큰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영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역시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비트맥스의 마진콜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의 차트를 통해서 또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마진콜이 발생을 하면서 그 비트맥스의 마진콜이 발생을 하면서 이걸 이제 청산을 해서 그 증거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마진콜이 발생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네.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마진콜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도 좀 가장 맞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또 차트를 보니까요. 급락한 게 가장 또 신빙성 있는 비트맥스 사태와 함께 또 가장 또 신빙성 있는 사유는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 김기성 매니저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게 될 때 어떤 시점에 떨어지고 어떤 시점에 올라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예측을 되게 하고 싶어하고 또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신디케이터가 예측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전 차트 보셨지만은 삼각수렴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하방으로 이탈이 된 거예요. 이탈이 되자마자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금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증거금이 없잖아요. 돈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물량을 계속 시장에 팔아서 증거금을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의 갭이 생기면서 시장에 갑자기 폭락이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진콜이 돼서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일단 하락이 일단 시세 이탈을 한번 하고 하방으로 하향 이탈을 한번 하고 나서 이걸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이제 매도로 쏟아져 오게 된 것이죠. 네. 매도로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비트코인의 현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박승우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함께 거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국제 회계 기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시장에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은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도 우선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뭐 IFRS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중심에 했던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지키는 국가들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의 어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또 이거를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정 또 그것을 통해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은 IFRS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 뭐 지분, 뭐 여러 가지를 회계 처리를 이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갖고 있는 것도 뭐 자동차 갖고 있으면 이 자동차는 또 뭘로 취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뭘로 할 것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과연 암호화폐가 자산을 취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 봤었을 때는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 재고자산으로 이제 취급될 전망이 크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또 금융위가 소득세를 이제 매길 계획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암호화폐를 한 이제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금융자산 취급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판도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했었을 때는 금융권 내에서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어떤 파생상품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비트코인의 하락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7년도인가요? 그때 보면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증권사를 다녔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원래는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국내 증권사가 몇 군데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의 어떤 압박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또 이제 어떤 부담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국내 증권사 중에서 이거를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이제 도입을 거래를 지원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거와 좀 궤를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IFRS에서도 이제 이것이 금융 자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증권사들이나 전통적인 금융권에서의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더 멀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곳이 아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이 무형자산을 취급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제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제도권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금융권의 고객들의 그 사이즈와 암호화폐 내에서 그 고객들의 사이즈가 많이 작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많이 작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국제회계 기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박승호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팀 입장에서 무형 자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네. 이미 저희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이제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좀 가장 보수적으로 좀 저희는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회계 기준 상에서 가장 그래도 제도 안에서 얼마나 저희가 공신력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를 여러 군데 자문을 했고 그 자문한 결과 이거는 무형자산 처리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우선 무형자산 처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현재는 특정한 기준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우선 무형자산으로 현재 있는 기준상에서는 가장 이제 기준점이 되는 무형자산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중국 자체의 화폐를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더 다른 기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마다의 기준도 향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중국도 CBDC를 발행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기준은 어쨌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벡트의 사례 또한 사실 좀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기대에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성 매니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비트코인 하락 또는 암호화폐 전반적인 하락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 정도 있었다고 했을 때 벡트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바의 거래량은 이 정도 상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미미하게 좀 더 올랐단 말이죠. 미미한 거래량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면 사실은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미미하게 상승했어야죠. 네. 근데 이 거래량이 안 떨어졌는데 올랐는데도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중간에 어떠한 다른 뭔가 연관성이 더 있을 만한 이야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어떤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건 너무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벡트 출시 이후에 뭐 거래량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하회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또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럼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과연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정윤성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거를 뭐 이제 좀 보긴 좀 힘들고요. 근데 사석에서는 저희 김기성 매니저님께서 네.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다 개인적인 쪽 의견을 네. 보여주셨는데 우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뭐 타이밍은 뭐 앞으로 또 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위든 아래든 저는 뭐 그 부분보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가장 큰 원인으로 봤던 것들은 결국은 마진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빠지면 그만큼의 돈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동으로 거래소에서는 매도 주문이 나가서 팔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보면 개인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 보면 그 신용을 못 갚기 때문에 계속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즉 이게 변동성이 커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했던 파생 상품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느냐 안 느냐인데 분명히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가서 10%가 오르건 1,000만 원에서 900만 떨어져서 뭐 마이너스 10%가 나든 그것이 아니라 비트맥스라든지 아니면 선물 거래소 중에서 벡트가 아니라 이제 뭐 시카고 같이 이제 현물 거래 그러니까 그 현금 거래를 하는 거죠. 실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오고 가면서 이것이 비트코인 1% 2%만 움직여도 굉장히 클 때는 기존에 봤었던 어떤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개인 참여자들 전부 다 상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자금이 나와서 밑으로 밀어버렸을 때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어떤 변동성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변동성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성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하락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 비트코인이 연간 9월달 현재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월달 가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 이맘때 현재 가격이 한 8,000 지금 달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이 6,000대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해가 그러니까 17년도가 또 3,7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매년 9월만으로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린 해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한 4달러 갔다가 그 다음에 9월은 2달러로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추세를 보면 9월달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 배수의 폭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5배, 뭐 10배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은 뭐 2배, 1.5배 이렇게 가고 있어서 오르는 폭은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을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좀 보고요. 근데 추세상 내려가는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은 좀 미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름폭은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일은 많지 않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잘 잡아보는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기성 매니저님 한번 좀 잘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이게 왜 갑자기 저한테 이게 그 정현석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네. 이렇게 방송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제 그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8,100달러 수준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한테는 거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해왔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차트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주봉 단위로 보신다 하셨을 때 이제 이쪽 위치가 사실은 주봉 단위로 약간 오더블락 위치라고 해요. 저기 보시면 상승하다가 한번 저기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쭉 올라가다가 파란색 하나만 딱 나오고 다시 빨간색 3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6월 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저 파란색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의 절반값이 8,100달러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근데 사실은 저기가 이제 하방으로 뚫리면 무서워요. 이제는. 네, 그럼 뭐 7,100달러 더 떨어져서 한 6,600달러까지도 아래쪽으로 내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더 이게 이제는 힘을 내라는 의미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시장 가격을 받쳐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고요. 다만 앞으로 한 6주 동안은 그래도 조금 지루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6주 동안은 좀 최대한 관망하는 네.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 6주 정도 안에 뭐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하셔도 전 늦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한 줄 평을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지만은 그날 실시간 검색어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준 날이었고요. 그것만큼 이제 가치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뭐 비트코인계의 뭐 왕자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대표적인 그런 자산들 또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움직임이 있는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많고 이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들이 많다 보면 계속적으로 여기를 활용한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결국은 비트코인이 어떤 짊어져야 될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그 비트코인의 하락하는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10개 정도 이유가 나왔는데요. 어떤 거든 간에 하락한 다음에 이유를 찾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닌 것 같고요.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또 비트코인 폭락에 대한 가감없는 토크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 네스텐의 앤드류 백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스텐에서 CTO를 맡고 있는 앤드류 백입니다. 그래서 학위는 이제 물리학과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이제 그 전자공학과를 해서 그 동안에 통신 회사에서 많은 근무를 하다가 15년 전에 이제 저희 창업을 하고 이제 근래에는 그 무선 통신과 블록체인을 하는 네스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앤드류 씨께서는요, 이 CTO인 동시에 네스텐의 공동 창립자시더라고요. 방금 또 여러 가지 양력을 또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디디게 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저는 그 무선 통신에서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근래에 그 이제 무선 통신에서 IoT 시장을 가면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면에서 보안이나 아니면은 그 효율성에서 약점, 그 취약점이 있는 거를 블록체인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네스텐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일해오신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적합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더 뛰어들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스텐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스텐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IoT 무선 통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네. 그리고 그 커뮤니티 베이스에 된 그런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저희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 인센티브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IoT에 대한 그 광범위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IoT에 적합한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참여자를 확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IoT라는 광범위한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적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참여자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 고민 중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 IoT에 집중하신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스텐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해주시면서 그 답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사물 인터넷은 그 챌린지한 면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도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에 대해서도 상당한 날리지 베이스가 있어야 무선 통신은 이제 블록체인과 응용을 할 때 뭔가 효율적인 응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면에서 유저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희는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또 보안 분야에 많은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스텐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이 플랫폼의 구성 그리고 각각의 계층들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눈길이 갔던 부분이요. 다중계층 블록체인이다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멀티레이어 블록체인이라 그래서 일단 크게 이제 블록체인을 세 개의 레이어를 볼 수 있으면은 일단 네. 그 유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슈머들도 있을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컨슈머들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예. 분야로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유저 그룹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맞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유저 레이어 쪽은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선 노드, 와이어리스 노드에서 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블록체인화를 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그 만든 소스를 하는 면에서는 데이터 디바이스에서 네. 그 데이터 디바이스도 어떻게 보안을 저희가 취약점을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 그런 면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3 레이어들을 저희가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계층으로도 나누어서 또 이제 종합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스텐의 합의 알고리즘이 또 기존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하셨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 면에서도 저희가 그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보다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그래서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거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런 크립토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는 스피드 면에서 블록을 생성하는 데에서 상당한 레이턴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부분이 proof of stake.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블록이 이제 그 바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roof of work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 쓰는 굉장히 그 computationally intensive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그거는 보안에 이제 저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선 통신을 이렇게 센트럴한 그런 캐리어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동작을 시키면서 저희가 그 동작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적합한 그런 합의 시스템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또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네스텐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그게 이동을 하느냐.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GPS 트래커라든지 무슨 센서 같은 것들 디바이스가 이제 생기면 그 데이터가 생기면 그런 데이터가 이제 그 와이어리스 노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한 데이터들이 이제 블록체인화 시켜서 이제 컨슈머들한테 그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은 파이낸셜 그 퍼스펙티브를 보면은 그런 제공된 데이터에서 그런 커스터머들이 엔터프라이즈나 인디비주얼 컨슈머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제 페이먼트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저희 블록체인하고 에스코로 풀에서 네. 그런 파이낸셜 페이먼트 시스템을 매니지해서 효율적으로 와이어리스 노드 운영자나 디바이스 오너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략적인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상 시스템인 블록 생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토큰 이코노미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굉장히 인티밋한 그런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인센티브 시스템이 돌아가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와이어리스 노드가 필드에서 깔려야 되고요. 그게 네. 이제 동작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이 이제 저희는 proof of connection.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wireless nodes are working properly.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프로바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는 어떻게 계속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블록체인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스템에서 키 엘리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블록체인화 시켜서 사실 IoT 데이터의 데이터 용량이 IoT 디바이스 숫자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엄청난 사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메타데이터를 네. 저희 익스트랙션해서 메타데이터 자체를 이제 블록체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패켓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패켓 사이즈라든지
이 패킷이 어디에 이제 그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이제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블록체인화 시키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들이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 돌락 센서가 있다면은 뭐 24시간 뭐 돌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 뭔가 그런 문이 그 열린다든지 익스펙트 안 한 그런 이제 시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디텍트 해가지고 유저한테 적절한 시간에 알려주느냐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프로세스해서 그런 그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잡아내서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화를 시키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가데이터를 추출해서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작업들을 또 공들여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점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사용자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인센티브 시스템 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roof of data, proof of connection, 그 다음에 델러겟이라든지 또 저희 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런 그 네트워크가 생기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리테일한 그런 비즈니스들과 저희가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 인컴을 저희가 또 그 토큰 홀더나 아니면 네. 그 와이어리스 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프로핏 쉐어링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네스텐의 현재 상황인데요. 최근에 메인넷을 또 출범을 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스텐은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초기에 네스텐이 이제 런치가 됐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희의 와이어리스 노드 지원이라고 해서 오늘 또 예. 스튜디오에 들고 와 주셨네요. 그래서 이 이제 제품이 지원인데 네. 이거를 이제 작년에는 개발하고 이제 제작 그리고 양산에 들어가서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쪽에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쪽에 네. 이제 집중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한 현재 10대 정도가 이제 파일럿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의 주 그런 액티비티가 됐고요. 네. 이제 블록체인 면에서는 저희가 수개월 동안 그동안 이제 개발을 해왔다가 이제 수개월 동안 테스팅을 하고 네. 몇 주 전에 이제 메인넷을 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넷은 이제 저희가 마스터 노드가 3개가 지금 동시에 싱크로나이즈된 마스터 노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2개는 이제 미국에서 오레곤주하고 오하이오주에 네, 두 미국의 개가, 두 개 주에서 하고 있고 이제 서울에도 이제 노드 하나 국내에도 예, 있군요. 네. 지금 또 지도가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이는 지도는 지금 국내에서 파일럿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희 와이어리스 노드 지원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와 또 부산, 대구 등지에 지금 파일럿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신기기 지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네스텐의 또 현재 상황을 또 함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해야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개발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단지 이제 무선 통신이 저희 이 기기 안에는 현재로서는 로라,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또 한정된 게 아니고 네. 이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선 통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사실 그 팀들이 그 구성원이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을 또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파트너십이나 저희 서플라이어 중에는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매니팩처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칩들 매니팩처러들과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무선 통신 제품을 만들면서도 오랫동안 네. 그 회사들과 이제 일을 해왔는데 자이링스라든지 NXP 같은 그 CPU 프로세서들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이제 하드웨어 쪽은 그런 회사들이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는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어나운스한 IoTex라고 네. 그 회사는 이제 그 IoT의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이제 초점을 둔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쓰는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 그 플랫폼에서 이제 페러티라고 이제 그 플랫폼 만드는 회사와 이제 저희 그쪽과도 이제 그 많이 그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드웨어와 블록체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파트너십 구축이 된 상황을 또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스텐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심도 깊게 짚어봤는데요. 향후 행보가 또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또 남겨진 과제들 또 어떤 계획들 추진 중이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거를 리얼 유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참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커머셜 사이드, 커머셜 비즈니스나 그런 아니면은 그 시티 거버먼트하고도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공공기관들과 많은 노력들을 진행 중이신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그 일단은 저 초기 단계에 지금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그런 스마트 시티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스마트 시티에도 참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또 현재 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네스텐을 소개하는 자리에도 함께 가져봤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과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 블록체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블록체인 자체는 그 어떤 미디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까지는 이제 센트럴한 그런 시스템에서 이 블록체인으로 가면서 그 많이 들어보시기에는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으로 가는데 네. 이게 사실 nothing for free 그렇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죠. 예. 네. 그 개개인이 그 해야 할 그런 사실을 책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자체는 상당히 그 신뢰에 이제 중요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면은 개개인이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빗 키라든가 아니면은 그 블록체인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에듀케이션도 필요하고 네. 거기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이제 인식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해서 네. 그런 면에서 좀 그 대중들이 좀 네. 접근을 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스텐의 앤디 루벡 CT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된 다양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